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1월 1일 오후 3시 47분 중국 국영방송 경제채널의 생방송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을 중계하던 중이었죠. 화면에는 40대 초반의 남성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CNC의 간판 기자 리웨이였습니다. 그런데 리웨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거짓을 보도해왔습니다. 베이징 본사 통제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성국장은 즉시 송출 중단을 지시했죠. 하지만 리웨이의 목소리는 이미 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몰락할 나라가 아닙니?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긴급방송 사고 자막이 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이펙 경주 회의를 일주일 앞둔 날 오전 9시 베이징 본사 12층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스모그에 가려진 베이징 도심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죠. 편성국장 류거창이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쿵소리가 울렸어요. 리웨이 경주 에이펙은 네가 맡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였고 이런 큰 행사는 여러 번 다녀왔어요. 2016년 항저우 G20, 2019년 베이징 1대1로 포럼, 2022년 상하이 엑스포까지. 저는 당에서 신뢰하는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류거창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 가야 해. 평범한 취재가 아니야. 류거창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전략적 재편입 기획안 다시 2025 하반기 프로젝트.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재편입이라니 무슨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요. 하지만 류거창은 진지했습니다. 옆에 앉은 선전부 차장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출산율 최저, 경제성장 둔화, 반중 정서 확산이야. 우리가 조금만 밀면 넘어갈 거야. 류거창이 담배를 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중 관계가 계속 나빠졌잖아. 하지만 이번이 기회야. 트럼프가 재집권했고 저 사람 스타일 알지. 동맹국한테 돈 뜯어내는 거 좋아해. 한국 쥐어짜려고 할 거라고.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여론도 분열돼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죠.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면 됩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미 동맹 갈등, 일본과의 역사 갈등, 북한 핵 위협, 청년 실업, 부동산 폭락이 빼곡했어요. 한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소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할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내 역할은 간단해.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걸 부각시켜 자율성 없는 약한 나라로 보이게 만들어. 트럼프한테 쥐어짜이는 모습. 동맹국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거야. 류거창이 말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요? 한국이 미국과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류거창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다르게 흘러갈 리 없어. 한국은 이미 끝났어. 우리 데이터가 다 말해주잖아. 출산율 0.72, 세계 최저야. GDP 성장률 2% 미만이고 젊은이들은 다 이민 가려고 하지. 저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야. 한류, 반도체 이제 다 과거야. 지금은 몰락하는 중이라고. 선전부 차장이 덧붙였어요. 자네는 우리 최고 기자야. 이번 보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전략적 작전이지.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강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한때 빛났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중국의 그림자 아래 놓인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제 친구 중 한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90년대까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훨씬 강해졌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원고 초안을 받았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원고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한국의 굴욕 외교 현장. 미국의 압박 앞에 무릎 꿇은 이재명 정부. 동맹의 대가 한국이 치러야 할 값.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베이징 거리를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중국은 강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고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였죠.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출산율 위기, 부동산 폭락, 청년 실업 기사가 쏟아졌어요. 역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동료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가는데 별로 기대 안 돼. 몰락하는 나라 취재하러 가는 기분이야.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도 돈은 받잖아. 출장비 빵빵하게 챙겨. 저는 웃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고요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취재차 갔었죠. 서울은 활기찼지만 뭔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약해졌을 거라고, 흔들리고 있을 거라고요. 기자가 아니라 전략 병기처럼 움직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중국 기자였고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좌석앞 모니터에 중국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경제 전망 특집이었죠. 출산율 세계 최저, 청년 실업 심화, 부동산 시장 붕괴 우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겠죠. 원고대로 보도하고 류거창의 칭찬을 받고 승진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에이펙 보도로 국가 언론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경주에서 제 모든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죠.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저는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죠.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강,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경주역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역 앞은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했어요. 혼란스러운 고요함이 아니라 통제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짓 하나로 일제히 멈춘 것 같았어요. 역 광장에는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처럼 삼엄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일상인 것처럼요. 택시를 탔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기사님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중국에서 왔습니다. 에이펙 취재차요. 아, 기자시구나. 요즘 경주가 난리예요. 에이펙 때문에 도심 전체가 통제됩니다. VIP 차량 지나갈 때는 신호등도 다 멈춰요. 일반 차량은 아예 못 다니는 구역도 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시 전체를 멈춘다고요. 중국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G20 항저우 회의 때도 일부 구역만 통제했었죠. 물론 통제 구역 안에서는 강력했지만 도시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긴 한데 이해는 돼요. 전 세계 정상들이 오는 건데. 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 정부 이런 거 잘해요. 계획대로 딱딱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계획대로 딱딱 맞춰서. 중국 같으면 정부가 시키니까 따르는 거죠라고 했을 텐데 이 기사님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경찰과 경호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지만 과도하지 않았죠. 중국에서처럼 무장 경찰이 총을 들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경찰들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뢰 기반 통제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힐튼 경주였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었죠.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첨성대가 멀리 보였고 동궁과 월지의 지붕이 보였어요. 고즈넉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베이징 본사에 도착 보고를 했습니다. 경주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회담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원고 잊지 마라. 프레임 유지해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회담장 근처로 갔어요. 동궁과 월지 옆 국제회의장이었죠. 이미 각국 언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DW.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었어요. 저는 취재 배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CNC 로고가 선명했죠. 그때 한국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CNC 류웨이 기자님이시죠? 반갑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죠. 한국은 이번 회의 준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정부 이런 거 잘합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그랬고 2019년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도 그랬어요. 한번 계획 세우면 틀어지는 법이 없죠. 시스템.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강력하죠. 통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방식이 다른 거죠. 중국은 힘으로, 한국은 시스템으로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힘과 시스템. 둘은 분명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기자단 브리핑 자료를 받았어요. 각국 정상 일정표였죠.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안 논의.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500억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3,5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즉시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회담 안건에 3,500억 달러 투자안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된 정보입니까? 답장이 왔어요. 한국 측 희망사항일 뿐이다. 트럼프가 받아줄 리 없다. 그냥 제스처야.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한테 돈 더 내라고 압박할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이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게 그런 조건을 내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라고 압박할 게 뻔했죠.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왜 찝찝할까요? 저는 회담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동궁과 월지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외국 기자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천년 역사가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한국의 저력이 느껴져요. 이렇게 오래된 문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현대화를 이룬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CNN 기자가 말했죠.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여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KBS, MBC, JTBC가 모두 에이펙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톤이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 새로운 전환점 맞이할까? 핵잠수함 논의, 미국과 협상 테이블 올라. 3,500억 달러 투자한 실현 가능성은 비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묻어났죠.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도 신중하지만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한국 외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안보 동맹에서 경제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기회죠. 한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어땠을까요? 핸드폰으로 CNC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한국, 미국 압박의 굴복 위기. 트럼프의 장난감 된 이재명 정부. 에이펙 경주, 한국의 외교적 좌절 예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써놓았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경주 시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첨성대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돼요. 트럼프와 이재명의 회담, 시진핑과의 만남. 제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한국이 미국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이요.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제가 본 경주는 예상과 달랐어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 같았죠. 체계적이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네이버였어요. 실시간 검색어가 떴습니다. 에이펙 경주, 한미투자협상, 핵잠수함, 트럼프 방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비판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죠. 이번엔 제대로 해봤으면. 미국한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3,500억이 진짜 타결되면 대박인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으면 어땠을까요? 댓글은 검열되고 비판은 삭제되고 정부 발표만 도배됐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믿었던 게 뭐였던 거지? 이틀째 오전 10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정상회담장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석 앞줄이었어요. 제 옆에는 인민일보 기자가, 뒤에는 신화통신 기자가 있었습니다. 회담장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양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였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죠.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10시 정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빨간 넥타이에 파란 정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경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군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천년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전형적인 외교 수사일 뿐이라고요. 트럼프는 립서비스의 달인이었으니까요. 두 정상이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자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저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며 기다렸어요. 회담 시간은 1시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있는 건가?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닐까? 옆에 있던 CNN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터지고 있는 건가?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겼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협상이 어려운 거야.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겠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2시가 넘어갔어요. 점심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후 1시 30분 회담장 문이 열렸어요. 양국 대통령이 나란히 걸어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표정은 뭐지? 협상이 결렬됐다면 저렇게 웃을 수 없어요. 공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 협력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3,500억이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타결됐어요. 제 옆에 있던 인민일보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이어받았습니다. 훌륭한 거래입니다. 정말 대단한 협상이에요.
양국 모두에게 좋은 거래죠.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강력한 파트너예요. 우리는 결혼한 동맹이죠. 이혼 같은 건 없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동맹이라니. 트럼프가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저는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미국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죠.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가 우선 투자됩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에 10년간 분할 투자됩니다.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죠. 숫자가 구체적이었어요. 즉흥적인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이었죠.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은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트럼프가 답했어요. 일자리죠. 미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조선소가 생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군함도 더 싸게 만들 수 있죠.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까? 순간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트럼프가 웃으며 말했죠. 많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죠. 모호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인정하는 건가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트럼프를 바라봤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죠.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양국은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이건 사실상 승인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급히 본사에 전화했어요. 류거창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위웨이? 3,500억이 실제로 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왜 그런 조건을 받아줘?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한국이 더 큰 걸 양보한 거겠지. 류거창이 말했어요. 함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위웨이, 정신 차려. 넌 중국 기자야. 원고대로 써.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게 다가 아니야. 큰 그림을 봐야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회담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국 외교부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웨이 기자님이시죠? 홍지원입니다. 국제협력팀 사무관이에요. 홍지원은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했습니까? 트럼프가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홍지원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못 지킬 조건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기로 썼죠. 10년이면 충분히 이행 가능한 구조예요. 미국도 그걸 알았고요. 즉시 3,5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거절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했죠. 미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신뢰 기반 협상이었습니다. 큰 숫자로 허풍 떨기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신뢰를 얻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죠. 경주 힐튼 대연회장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였어요. 천마총 금관 복제품이 트럼프에게 증정됐습니다. 신라시대의 황금관이었죠. 트럼프가 감탄하며 받았어요. 뷰티풀. 정말 아름답군요. 천년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한국 최고 훈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에게 달아줬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대본에 없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수용했지?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미 핵잠수함 개발 원칙적 승인 합의.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와 시기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가 유출된 겁니다. 아니, 유출이 아니라 공식 발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본사에 급히 보고했죠. 하지만 답장은 차갑게 왔어요. 미확인 정보다. 보도하지 마라. 미국이 공식 확인하기 전까지는 루머일 뿐이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회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3,500억 달러의 구조가 너무 궁금했죠.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협상했길래 미국이 받아들인 걸까요? 트럼프는 거래에 있어서 냉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쏟아낸 분석 기사들이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어나갔죠. 오전 9시, 저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한국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경향신문 소속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 기자였죠. 경제 분야를 오래 취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어제 회담 놀랍지 않았어요. 경향신문 기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3,500억 투자한 구체적인 내용 아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경향신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업 1,500억은 별도입니다. 즉시 투자 가능한 부분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미국 동부 해안에 조선소를 짓는 거예요. 이미 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이었대요. 나머지 2,000억은 10년 분할이에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연간 200억 달러였어요. 200억도 큰 돈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경향신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돈이죠. 우리 정부는 불가능한 약속 안 합니다. 10년이면 충분히 이행 가능한 규모예요. 반도체 쪽에서만 연간 100억은 나오고 배터리 쪽에서 50억, 방산에서 50억.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미국은 왜 받아들였을까요? 일자리 때문이죠.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뭡니까? 제조업 부활이잖아요. 조선소가 들어서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들을 더 싸게 건조할 수 있고요.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요. 저는 메모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경향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위협으로 보겠죠. 한미 동맹이 경제적으로도 강화됐다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 의도이기도 하고요. 경향신문 기자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홍지원을 다시 만났어요. 회담장 근처 카페였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협상 철학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홍지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약속의 품질로 승부합니다. 큰 숫자보다 지킬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죠. 이번 협상도 그랬어요. 처음에 미국 측에서 5천억 달러 어떠냐고 했대요.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죠. 5천억은 지킬 수 없다고요. 대신 3,500억으로 제안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했어요. 연도별 목표, 분야별 배분,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요. 미국이 놀랐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한 나라는 처음이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큰 숫자를 먼저 제시하고 협상해요. 1대1로만 봐도 그렇죠. 수천억 달러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홍지원이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약속은 크게 하지만 이행은 불투명하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가요. 약속은 작게 하되 반드시 지키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홍지원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원칙적 합의는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필요성을 인정했죠.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고요. 기술 이전 범위는 계속 협의 중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외교부 브리핑 자료를 입수했어요. 비공개 자료였지만 한국 기자가 몰래 보여줬습니다. 취재 윤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저는 보고 싶었어요. 한미 투자 협약 이행 로드맵.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도별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2026년 조선업 300억 달러, 2027년 반도체 250억 달러, 2028년 배터리 200억 달러.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설계도였죠. 그리고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적혀 있었어요. 환율 변동 시 대응책 해지 계약 체결. 기업 부도 시 대응책 국가 보증 및 대체 기업 투입. 미국 정권 교체 시 대응책 양당 합의 기반 조약으로 상향.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놨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 못 지킬 조건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원칙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으로 따라쓰기도 했어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아프리카 투자, 동남아 개발 협력. 우리는 큰 숫자를 제시했지만 얼마나 지켰을까요?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가 떠올랐어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지만 스리랑카는 갚지 못했죠. 결국 빚더미에 앉은 스리랑카는 항구를 99년 조차로 넘겼습니다. 중국은 그걸 전략적 승리라고 했지만 세계는 부채 함정 외교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확인했어요. 한국, 미국의 경제 주권 내줘. 3,500억 달러 함정, 한국 경제 종속 심화. 하지만 다른 기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 한국 협상 실패 시 강경 대응 고려했을 것.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죠.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식통은 만약 한미 협상이 결렬됐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중국은 이를 빌미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드 문제를 재점화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해지면 어떻게 이용할까만 고민했죠. 함께 성장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홍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그럼 안 했겠죠. 우리는 무리한 협상 안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니까요.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좋은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린 이런 협상 철학을 갖고 있었던가. 중국 외교부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밀어붙여라. 압박해라. 굴복시켜라.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양보는 약함의 표시였고 기다림은 패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삼아 신뢰를 화폐로 사용했어요. 급하게 큰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천천히 확실한 것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주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선명하게 보였죠. 베이징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어요. 스모그 때문에 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20년간 믿어온 것들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초안이 있었어요. 한국,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 저는 지우개를 눌렀습니다. 글자가 하나씩 사라졌어요. 하지만 다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진실을 쓰면 류거창이 받아줄 리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의 나흘째 APEC 경제포럼 세션이었어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에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기자석 앞줄에 앉아 있었죠. 주제는 AI 시대의 글로벌 협력이었어요. 연사 중 한 명이 젠슨 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였죠. 무대에 화면이 켜졌어요. 젠슨 황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출신,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 현재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죠. 오전 11시 15분,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죽 재킷은 여전했어요. 트레이드 마크였죠.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젠슨 황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동시 통역이 들렸습니다. AI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강렬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선진국과 개도국의 AI 접근성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기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죠. AI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이 격차는 단순한 경제 격차가 아닙니다. 미래 격차예요.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될 겁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심 국가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국가 말이죠. 그리고 젠슨 황이 잠시 멈췄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도 고개를 번쩍 들었죠.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반도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AI의 심장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인류의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은 독점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이 생산하고 함께 세계에 보급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한국이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설이 20분간 이어졌어요. 젠슨 황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오지 인프라, AI 연구 역량, 정부의 디지털 정책까지 준비를 많이 해온 게 느껴졌죠.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일본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젠슨 황이 웃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심이에요. 하지만 미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뢰 문제가 있죠. 데이터 보안,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협력을 주저해요. 일본은 훌륭한 기술 강국이지만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방적이죠. 세계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중국은 신뢰 문제가 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십니까? AI 컴퓨팅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인프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개도국들이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죠. 일종의 AI 공공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어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라니요. 오후에 APEC 공동선 언문 초안이 공개됐어요. 각국 언론에 배포됐죠. 저는 문서를 받아들고 급히 읽었습니다. 16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AI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희망 회원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공식 선언문에 한국이 중심 국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이 합의한 문서였죠. 저는 급히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APEC 선언문에 한국 중심 AI 협력 체계 포함됐습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답장이 왔어요. 미국이 주도한 거 아니야. 한국은 그냥 명목상일 뿐이야.
실제로는 미국이 통제할 거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저녁에 저는 다시 홍지원을 만났어요. 이제 홍지원은 제게 중요한 정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AI 협력 체계, 어떻게 이룬 겁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물었죠. 홍지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AI 격차가 글로벌 이슈가 될 거라 예상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산, 참여 국가 혜택까지 다 정리해서 APEC 회원국들에게 돌렸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환영했죠. 중국은 반대했지만요. 왜 반대했습니까? 중국도 AI 강국인데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대신 중국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공동 중심으로 가자고요. 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신뢰 문제 때문이에요. 중국이 함께 중심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꺼릴 거라고 판단했죠. 데이터 보안 우려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또 그 단어였어요. 중국은 기술 규범 형성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몰랐나요? 홍지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했죠. 중국은 항상 반대만 했어요. 대안은 없었죠. 미국이 주도하는 걸 막는 데만 집중했지 자기가 주도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확인했어요. AI 룰마저 미국과 한국이 선점. 중국 배제한 기술 패권 동맹 우려. APEC 선언문, 중국에 대한 기술 봉쇄 시그널.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규범을 제안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나라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초안을 봤어요. 한국,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 저는 커서를 제목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한국, AI 규범 제안국으로 부상.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장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를 보내면 류거창이 받아줄 리 없었죠. 아니, 받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를 베이징으로 즉시 소환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 진심으로 두렵다. 우리가 밀릴 수 있겠다.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어요. 중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한국이 우리를 앞서갈 수 있다는 공포. 아니, 이미 앞서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전략에서는요. 회의 닷새째.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저는 중국 언론석에 앉아 있었죠.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기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담장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트럼프와의 회담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레드카펫도 짧았고 악수도 형식적이었죠.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정상 모두 미소가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악수는 짧았어요. 환영합니다, 주석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딱 두 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환담은 없었어요. 회담장 문이 닫혔습니다. 기자들은 밖에서 기다렸죠. 예정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정확히 30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예정 시간의 절반이었죠. 두 정상이 나란히 걸어 나왔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와 걸어 나올 때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공동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대신 간단한 공동 성명만 발표됐어요. 저는 성명서를 받아들었죠.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투자 규모도 협력 분야도 일정도 없었죠. 사실상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건 회담이 아니라 의례였습니다. 오후 3시
추가 브리핑이 공지됐습니다. 화상회의 형식이었어요. 베이징과 경주를 연결한 브리핑이었죠. 중국 외교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각국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죠. 한중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식적인 발언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 외교부 대변인도 나타났어요. 역시 형식적인 발언을 했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중국 기자로서 질문할 게 있었죠. 하지만 중국 측 진행자가 제 손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못 본 척했어요. 질문은 사전 제출된 것만 받겠습니다. 중국 대표단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전 제출이라고요. 언제 그런 공지가 있었죠? 저는 질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자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시됐죠. 사전 제출된 질문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브리핑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브리핑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한국 기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질문도 못 받네. 완전 형식적이었어. 회담도 30분밖에 안 했대. 뭔가 어색했나 봐.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중 회담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냉랭했죠. 제가 외교부 출입한 지 10년 됐는데 이렇게 짧은 정상회담은 처음 봐요. 시진핑 주석이 핵잠수함 얘기 꺼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 그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대요. 시진핑 주석 표정이 굳었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드 문제도 나왔나요? 당연히 나왔죠. 중국 측에서 철거 요구했대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어요. 북한 위협이 있는 한사드는 필요하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중국 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대사관 참사관이 브리핑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3시간 넘게 회담하고 3,500억 달러 협상하면서 우리와는 30분 형식적으로 만나고 끝냈어요.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간부가 말했죠. 핵잠수함 승인도 문제입니다. 이건 지역 불안정 요소예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우리 동해 함대가 위협받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거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유화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뭘 제안한 게 있나요? 요구만 했지 협력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홍지원을 우연히 만났죠. 한중회담, 왜 그렇게 짧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홍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중국은 요구만 하고 제안은 없었습니다. 사드 철거하라, 핵잠수함 포기하라, 미국과 거리 두라. 전부 요구였어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는 아무 말도 없었죠. 저는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뭘 요구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사드 철거, 한미훈련 축소, 핵잠수함 포기, 쿼드 불참. 다 안보 관련이었어요. 경제협력 제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지원이 말했어요. 그럼 한국은 뭘 원했습니까? 대화요. 협상이요.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이요. 우리도 중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니죠. 저는 말을 잃었어요. 홍지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안 봐요. 그냥 통제할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자국 회담에서조차 자유로운 질문이 금지됐어요. 저는 기자였지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 제출된 질문만 허용된다니요. 그게 무슨 기자 회견입니까? 한국 기자들은 달랐어요. 기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했고 정부도 답했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나왔지만 정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라 말 없는 대변인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경주 야경이 보였어요. 고즈넉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첨성대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내일 생방송을 앞두고 원고를 꺼냈어요. 류거창이 보낸 원고였습니다. 한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일주일. 하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협상이었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APEC 폐막식 생방송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APEC 폐막식 생중계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정문 앞에 서 있었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그대로였어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이 꽂혔어요. 베이징 본사 통제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웨이, 원고 확인했지. 그대로 읽어. 시간은 3분이야. 류거창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에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어젯밤 베이징에서 보내온 최종 원고였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원고였죠. APEC 경주회의,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3,500억 달러는 미국에 바치는 조공이며 핵잠수함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주역에서 본 질서정연한 통제, 3,500억 달러 신뢰 협상, 젠슨 황의 연설, AI 규범 제한, 홍지원의 말, 어제 30분 만에 끝난 한중 회담, 질문이 허용되지 않은 브리핑, 그리고 홍지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위웨이 기자님, 사실을 보세요.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칭화대를 졸업하고 런던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CNC에 입사했던 날. 처음으로 특종을 터뜨렸던 순간. 당에서 표창장을 받았던 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기자가 아니라 대변인이 된 건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된 건요. 생방송 신호가 켜졌어요. 자, 준비. 3초 전. 2, 1. 큐. 제작진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원고를 접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거짓을 보도해왔습니다. 이어폰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리웨이. 리웨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멈춰. 원고 읽어. 류거창의 목소리였습니다. 패닉 상태였죠. 저는 이어폰을 천천히 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한국은 몰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를 조롱해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작진이 격렬하게 손짓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죠. 중국 대표단 관계자가 뛰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이곳 경주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3,500억 달러 투자안이 타결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압박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신뢰로 협상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통제실에서 송출을 끊으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약속 못 지킬 조건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했어요. 그게 신뢰를 만들었고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원칙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일방적 허락이 아니에요. 한국이 제안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상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끊어. 지금 당장. 통제실 직원이 스위치를 조작하는 게 보였어요. AI 글로벌 협력 체계도 한국이 중심입니다. 기술 규범 형성에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중심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APEC 선언문에 공식적으로 명시됐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중국 기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현실을 왜곡했죠.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출이 끊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이 요구만 하고 제안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질문조차 할 수 없었어요. 사전 제출된 질문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자인데 질문을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건 몰락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신뢰로, 전략으로, 준비로요. 우리가 비웃는 동안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어요. 중국 대사관 소속이었습니다. 리웨이 기자, 따라오시죠. 보안 요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진실은 강합니다. 검열할 수 없어요. 저는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제작진이 황급히 카메라를 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녹화했을 거라는 걸요. 보안 요원이 저를 대사관 차량으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위웨이? 미쳤어. 동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하늘이 맑았습니다. 첨성대가 보였어요. 천년을 견딘 돌탑이었죠. 진실도 그렇게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귀국 조치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3분 17초가 전파를 탔고 누군가는 녹화했을 겁니다. 진실은 막아도 퍼집니다. 검열보다 빠른 게 양심의 속도예요.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일반 게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전용 통로였죠. 공항에는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위웨이 씨, 따라오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저항할 생각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죠. 차에 태워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신문실로 가고 있다는 걸요. 베이징 외곽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4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신문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어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리전이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새벽녘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당 간부였어요. 리웨이, 왜 그랬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경력이 끝났어. 20년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가족 생각은 안 했나? 아들이 대학생이지. 어떻게 학교 다니겠나? 간부가 말했어요. 저를 압박하는 거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아들에게도 떳떳해요. 아버지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간부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울렸어요. 진실이라고.
자네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나? 일주일 본 걸로 20년 관계를 판단하나? 한국의 본질을 모르고 겉만 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본 게 전부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20년간 제가 안 본 게 더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간 제가 본 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간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넨 이용당한 거야. 한국이 자네를 이용한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 양심이 선택한 거죠. 신문은 이틀간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저는 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제 생방송 영상이 SNS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주 현장에 있던 외국 기자 한 명이 녹화한 3분 17초 영상이었어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라왔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1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500만이었죠. 그 다음 날에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국영방송 기자, 생방송 중 체제 비판. 한국 외교 성과 인정한 중국 기자, 당국의 구금. APC 경주, 예상 밖의 진실 폭로.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BBC는 30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용기 있는 중국 기자, 진실을 위해 경력을 던지다. 제목이었어요. 한국 정부도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진실은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자의 용기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리웨이 기자의 안전을 우려하며 중국 당국이 그를 인도적으로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다고 용기를 냈다고 인정해줬습니다. 중국 내부는 혼란스러웠어요. VPN을 통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리웨이가 본 게 진실인가?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나? 우리가 몰랐던 게 뭔가? 왜 우리 언론은 진실을 안 보도하나? 당국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VPN 단속을 강화했고 리웨이라는 이름 자체를 검색 금지어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의문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경주의 그 기자, 진실을 말한 사람. 암호처럼 퍼져나갔죠. 일주일 후, 저는 외국 언론과 비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요. VPN으로 연결해서 BBC와 인터뷰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리웨이 씨? BBC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온 것을 말했어요. 20년간 저는 진실이 아니라 프레임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는 달랐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제 양심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경력이 끝났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전혀요. 진실을 말한 걸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했을 거예요. 만약 침묵했다면요.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았을 테니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처음엔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기자로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실을 보도하는 진짜 기자로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맑은 하늘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경주에서 본 하늘처럼요. 한 달 후, 제 영상은 1억 조회수를 넘었어요. 30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 언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기자 리웨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저를 올해의 기자로 선정했어요. 국제 엠네스티는 양심수로 지정하고 석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라졌지만 제 말은 남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뢰 기반 외교로, 규범 제한국으로,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요.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집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베이징을 물들였죠. 스모그 때문에 더 붉게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경주에서 본 진실 다시 한 중국 기자의 고백.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나갈 글이었어요. 제가 직접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십니다. 경주에서 터진 진실을요.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국경도 넘고 검열도 뚫고 시간도 견댑니다. 저는 사라졌지만 말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중국 어딘가에서 한 청년이 VPN으로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진실이 뭘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일까? 그 질문이 시작이에요.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